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당신의 월급, 집값, 투자 수익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월급이 통장에 들어올 때 당신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 돈의 가치가 변합니다. 당신이 사려던 집의 가격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당신이 예금해둔 돈에서 나오는 이자가 줄어듭니다. 당신이 투자한 주식이 흔들립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2.50. 잠깐 구독해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11월 27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했을 때 무언가 거대한 것이 멈췄습니다. 시장의 모든 참가자들이 더 내려갈 줄 알았는데 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릴 것 같았는데 안 내렸다는 게 아닙니다. 더 내려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안 했다는 뜻인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기준금리가 0.25% 내려가면 대한민국에 사는 평범한 한 사람의 대출 이자 부담이 연간 15만 4천 원 줄어듭니다. 자영업자라면 무려 55만 원이 절약됩니다. 당신의 월급에서 그 정도의 돈이 저절로 생긴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역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떨어집니다. 투자 수익이 줄어듭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부채 이자가 올라갑니다. 경제 전체가 경련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단 하나의 숫자, 기준금리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준금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한국은행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리고 싶은데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통장이 이미 금리에 인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0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 결정이 사실상 긴축 사이클의 종료와 완화 국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죠. 2025년 5월까지 한국은행은 0.25%포인트씩 4차례에 걸쳐 내렸습니다. 마치 정해진 수순을 밟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025년 5월 딱 한 달 사이에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6조 원을 넘게 증가했습니다. 6조 원이에요. 사람들이 뭐가 되었나 했습니다.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 이제 금리가 더 내려갈 것 같으니 지금 빌려야겠다는 심리에 빠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25년 7월 1일부터 더 강한 대출 규제인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이 시간이 차입의 마지막 기회라는 공포가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계부채는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경기 부양일까요? 아니면 앞당겨진 파국일까요? 이제 깨달으세요. 금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여기가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해봅시다. 금리 인하가 나한테 뭐 하는 건데?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기준금리가 0.25% 내려가면 평균적인 한 사람의 대출 이자 부담이 연간 15만 4천 원 정도 줄어듭니다.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통계가 있습니다. 이자 경감 효과가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고소득층은 연 22만 3천 원이 줄어드는데 저소득층은 9만 7천 원만 줄어듭니다.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이득을 본다는 뜻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금리 인하는 경제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빌린 사람이 더 많은 이자를 아끼니까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니 사람들이 더 빌려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지금이 차입의 마지막 기회라는 심리가 작동한 것이죠. 이제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왜 기준금리 동결이 계속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환율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국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의 금리가 저렇게 낮은데 왜 원화를 들고 있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달러로 환전하고 빠져나갑니다. 결국 원화는 약해지고 달러는 강해집니다. 2025년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50원을 넘었죠. 정상 범위보다 150원 더 높아진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계속 내리는 게 맞을까요? 두 번째 문제는 물가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1%로 올렸습니다. 환율 상승 때문입니다. 달러가 올라가면 수입 물가도 올라갑니다. 휘발유, 밀가루, 옷, 모든 수입 물품이 비싸집니다.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는데 물가는 다시 올라간다? 이것도 모순이죠. 세 번째 문제는 부동산 버블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서울 강남 지역의 토지 거래 허가제가 해제되었고 이를 계기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5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보면 정부가 얼마나 걱정하는지가 드러납니다. 금리를 내려서 경기 부양을 도와야 하는데 그러면 부동산이 또 버블을 일으킨다는 거죠. 한마디로 한국은행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금리를 더 내리면 환율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부동산이 버블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기가 침체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리 인하 압박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입니다. 압박을 받으면서도 압박을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뜻이죠. 한국의 금리 딜레마를 이해하려면 미국의 상황을 먼저 봐야 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2025년 말까지 연방기금 금리를 3.75에서 4.0% 목표 범위로 관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크게 줄어든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연준은 2025년 근원물가 상승률을 2.5%로 전망했습니다. 9월에는 2.2%로 전망했었는데 말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높은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금리를 급속도로 내릴 수 없다는 거죠. 게다가 연준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경제 하방 리스크와 불확실성 모두 낮아졌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조심스럽다. 지난해와 올해 초의 경기 침체 우려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한국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적극 내리지 않는데 한국이 계속 내린다면 한미 금리 차이가 더 벌어져 환율 상승 압박이 더 심해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적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금리란 뭘까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금리는 인류 경제의 역사 자체입니다. 기원전 50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역사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농경시대였습니다. 농민들은 봄에 종자를 빌려받았어요. 더운 여름을 견디고 가을 수확기가 오면 빌려받은 곡식의 일부를 이자로 갚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이자 거래입니다. 5000년 전에 말이죠. 수메르인들은 이미 이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종자 1부셰를 빌려가면 수확 후 1.2부셰를 반납한다. 이런 식의 계약서가 남아 있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법전에는 법정 이자율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법정 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으려 했다면 채무 원금이 완전히 탕감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불법 사채꾼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경이로운 법제도였던 셈이죠.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자본이 부족한 한 금리는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자산을 빌려가는 사람이 있고 그 자산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는 한 말이죠. 시간을 아주 많이 건너뛰어 봅시다. 1907년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미국에는 중앙은행이 없었습니다. 금융시장은 극도로 불안정했어요. 바로 그 해 가을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신탁회사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했고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타난 인물이 있습니다. JP모건입니다. JP모건은 당시 미국 최고의 금융가였어요. 그는 자신의 사금고를 열고 경제의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한 개인이 국가의 금융위기를 해결한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국가의 경제가 한 사람의 양심에 달려 있다는 게 얼마나 위험했을까요? 이 경험은 미국을 변화시켰습니다. 6년 뒤인 1913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탄생합니다. 이제 더 이상 JP모건 같은 민간인이 아닌 제도화된 중앙은행이 금융위기를 관리하기로 한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현대 경제에서 중앙은행은 국가의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하는 일은 간단해 보이지만 강력합니다. 바로 시중에 흐르는 돈의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금리는 떨어지고 돈이 적으면 금리는 올라갑니다. 1970년대 미국은 악몽의 시대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있었거든요. 두 번의 오일 쇼크로 석유 가격이 폭발했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달러의 가치는 바닥을 친 상태였어요. 1979년 8월 미국 연준의 의장으로 폴 볼커라는 인물이 취임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중앙은행 총재들이 있었지만 역사에 가장 극적으로 남은 인물은 단연코 이 사나이였습니다. 당시 연준의 동료들은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조용조용하게요. 하지만 볼커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너무 커졌다. 점진적 접근으로는 안 된다. 1979년 10월 6일 역사에 남을 일이 벌어집니다. 볼커는 기준금리를 한 번에 4%포인트 인상하는 초강수를 펼쳤어요. 11.5%에서 15.5%로 한 방에 올린 것입니다. 당시 은행의 대출금리는 20%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1981년 연준이 겨냥한 연방기금금리 목표는 19에서 20% 수준까지 치솟았고 시중은행이 가장 우량한 고객에게 적용하는 우대금리는 무려 21.5를 찍었습니다. 당시 언론과 해설에선 이를 두고 기준금리 20%대 시대라고 부르기도 했죠. 상상해보세요. 집을 장만하려면 20% 가까운 이자를 내야 한다는 것. 사업을 하려면 그 정도의 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는 것.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당시 미국 경제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주식과 집값이 폭락했고 기업들의 파산이 잇따랐어요. 특히 농업 지역의 피해는 심각했습니다. 1981년 워싱턴에는 빚더미에 앉은 미국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시위하는 장면이 벌어질 정도였으니까요. 심지어 레이건 대통령의 참모들은 분노했습니다. 볼커를 이대로 두었다가는 카터처럼 연임에 실패한다는 경고를 쏟아냈죠. 정치적으로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어요. 높은 금리, 경기 침체, 실업률 증가, 대통령 재선 실패 이런 공식이 성립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건 대통령은 한 가지를 지켰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입니다. 정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할 일을 하게 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3년의 악몽이 끝나갈 무렵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은행 예금이자가 높아지니 돈들이 은행으로 몰려들었어요. 1981년 기준금리와 인플레이션 간의 차이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돈의 공급이 통제되자 인플레이션은 급속도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의 극단적 고금리가 그 이후 20년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던 것이죠. 역사는 볼커를 기억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천적이라는 별칭으로요. 그리고 이 극적인 사건 이후부터 금리 정책은 한 가지 원칙을 따르게 됩니다. 기준금리는 0.25%씩 조정한다는 관례이죠. 왜? 볼커의 후임자 앨런 그린스펀이 정책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깨달았거든요. 이제 금리의 메커니즘을 깊이 있게 이해해 봅시다. 금리란 정확히 뭘까요? 금리는 돈의 가격입니다. 일반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가격이 형성되듯이 금융시장에서도 돈의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것이 바로 금리라는 거죠. 돈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릅니다. 돈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금리는 올라갑니다. 우리 모두 돈을 빌려달라고 몰려드니 빌려주는 쪽은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는 뜻이죠. 반대로 돈의 공급이 늘어나면 금리는 떨어집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빌려도 상관없다는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앙은행이 개입합니다. 중앙은행은 경제에 풀어야 할 돈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금리를 컨트롤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돈을 많이 풀어 금리를 내리고 경제가 과열되면 돈을 흡수해 금리를 올린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기준금리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2.50%를 발표하면 그 다음부터 뭔가 일어납니다. 시중은행들이 서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콜금리라는 초단기 금리가 기준금리에 수렴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석처럼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작동합니다. 먼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그러면 시중은행 간의 콜금리가 이 기준금리 근처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만약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서 콜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떨어진다면 한국은행은 영래포를 통해 유동성을 흡수합니다. 반대로 돈이 부족해서 콜금리가 올라간다면 한국은행은 레포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는 기준금리 발표, RP 매매, 콜금리 조절이라는 체인을 통해 작동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콜금리가 움직이면 그 다음엔 단기 채권금리가 움직이고 그 다음엔 장기 채권금리가 움직입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만기가 길수록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루 뒤에 돈을 돌려받는 것과 20년 뒤에 돈을 돌려받는 것은 다르지 않나요? 당연히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돈에는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를 리스크 프리미엄이라 부릅니다. 결국 기준금리 하나의 변화가 금융시장 전체의 수익률 곡선을 움직입니다. 이것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세상을 뒤흔드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역설이 생깁니다. 금리 정책은 정말로 좋은 정책일까요? 금리를 올리면 물가도 내릴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끔찍합니다. 금리 인상은 경제활동 자체를 위축시킵니다. 차입 비용이 올라가니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가게는 소비를 줄여요. 경기는 침체되고 실업률은 올라갑니다. 집값도 폭락하죠. 앞서 본 폴커의 시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내려가면 돈을 빌리기 쉬워집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고 가게는 소비를 확대합니다. 경제는 살아나고 실업률은 떨어집니다. 주식시장도 활황을 띱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채권 같은 고정수익 자산 대신 주식으로 자금을 옮기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낮으면 돈이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으로 몰립니다. 버블이 형성되고 나중에 터집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금리는 양날의 검입니다. 너무 높으면 경제가 죽고 너무 낮으면 버블이 생깁니다. 중앙은행의 일은 이 줄타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025년 한국은행이 바로 그 외줄 위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깊은 수준으로 들어가 봅시다. 중앙은행은 정말로 어떤 원리에 의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걸까요? 경제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질문에 답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테일러 룰입니다. 테일러 룰의 기본 논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은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중앙은행은 물가 상황을 살펴봅니다. 실제 인플레이션과 목표 인플레이션의 차이를 봅니다. 현재 물가가 목표보다 높으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중앙은행은 경제 성장을 봅니다. 실제 경제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의 차이를 봅니다. 경제가 잠재력보다 떨어지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셋째, 중앙은행이 주목하는 것은 중립금리입니다. 이것은 경제가 정상 속도로 성장하면서 동시에 물가도 안정적일 때의 이상적인 금리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 성장률 2%, 물가 상승률 2%, 실업률 4%일 때의 기준금리를 중립금리라고 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이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금리 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시장금리의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들은 기준금리를 받아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고객들에게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 2.5% 더하기 가산금리 1.5%는 대출금리 4%라는 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위험의 반영입니다. 같은 기준금리라도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더 낮은 금리를 받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더 높은 가산금리를 감수해야 하죠. 이것이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이입니다. 결국 기준금리는 출발점일 뿐 실제 금리는 각자의 신용도와 위험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지 생각해 봅시다. 전문가들은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을까요? 먼저 점진적 인하 경로라고 하는 시나리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1에서 2회의 추가 인하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 기준금리는 2.0에서 2.25%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현재 시장의 주류 전망입니다. 이 시나리오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기 부양 효과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들은 투자하기 좋아지고 가게는 소비를 늘리니까요. 하지만 이 시나리오의 위험도 있습니다. 환율 상승과 부동산 버블 심화입니다. 금리를 계속 내리면 달러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간다는 뜻이죠. 다음으로 살펴볼 시나리오는 보류 또는 중단 경로입니다. 인플레이션 반등이나 환율 위기가 심화되면 금리를 현 수준에 묶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5% 수준이 유지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의 장점으로는 금융 안정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금리를 변하지 않게 유지하면 환율이 급등하거나 버블이 터지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시나리오의 위험은 경기 침체 가능성입니다.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기가 약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암울한 시나리오를 살펴봅시다. 만약 부동산 버블이 터지거나 환율 위기가 심화되어 금융 불안이 확대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현재 평가는 어떨까요? 응답자의 52.9%가 연말 기준금리 2.5% 유지를 전망했습니다. 나머지는 2.0에서 2.25% 수준의 추가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극소수만 현 수준 이상의 인상을 예상합니다. 이제 우리의 긴 여행이 끝나갑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금리 인하 압박이 뭐가 중요한가?
당신이 지금 이 시간에 한국은행이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것은 당신의 월급, 집값, 투자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준금리가 0.25% 내려가면 당신의 대출금리도 내려가고 이자 부담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커집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중앙은행이 정치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폴커가 그 극단적 고금리를 감수하지 않았다면 미국 경제는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싶지만 내릴 수 없다라는 진짜 딜레마 속에 있습니다. 환율이 높아지고 물가가 올라가고 부동산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리 인하 압박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금리의 시그널을 읽으세요. 금리는 돈의 언어입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경제가 과열되고 있다는 경고이고 내려간다는 것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현명한 부채 관리를 하세요. 금리 인하 시기에 무리해서 새 빚을 내지 마세요. 기존 채무를 정리하고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으면 미리 바꿔두세요. 셋째,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세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서 금리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보세요. 넷째, 역사를 기억하세요. 금리는 5,000년 전부터 존재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은 항상 부족할 테니까요. 역사 속에서 우리는 현명한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금리는 2.50%입니다. 이 숫자 뒤에는 수천조 원의 자산, 수백만 명의 일자리, 그리고 인류 문명 5,000년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금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경제를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당신 자신의 미래를 더 잘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